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과 영상 좀 올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왜 비과세 관련해서 1년이 지나서 다음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제 착각을 해갖고 제가 네. 1년 이내 했는데 존존주택이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댓글로 수정을 했으니까 네. 그 영상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어떻게 당당하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세 안에 이제 2살 차이시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저희랑 좀 비슷하신 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가족 구성이 돼 있고 네. 시흥 장영지구에 이제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거래 실거주 하고 있고 지금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분양을 받고 이것도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하셨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당시에는 그 재당첨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재당첨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 34평이 분양가가 3억 3천인데 지금 거의 8억 중반 하기 때문에 호가는 한 9억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6억 정도를 버신 거예요. 그죠? 이야. 하나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했다. 잘하셨고 마찬가지로 시흥 장현지구도 이것도 보면 분양가가 4억 6천이었는데 지금은 호가가 9억에서 10억이니까 그죠? 예, 이게 4억 8천 이것도 한 5, 6억 정도 버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를 버신 거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만에 10억을 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12억을. 그러니까 단 두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실거주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 활용하면 이게 세금 자체가 이 6억의 차익이 세금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12억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렇게 12억의 그 양도 차익이 났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금융상품 중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금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순자산이 12억 정도를 자산이 불어났다는 거는 사실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의 비과세 이를 잘 활용만 하시면 여러분 자산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래서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총소득은 이제 400이고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좀 불규칙하신데 그래도 월 1000 정도 버시고 수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출 원리금에서 뭐 지출은 400만 원이니까 상당히 양호하시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인데 마이너스 20%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의 문제예요. 보면 여러분들 제가 상담하고 제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 버신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좀 마이너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로 돈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20, 시기도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현금은 현재 1억 갖고 있고 코인은 1000만 원. 이분은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코인도 좀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우리 시흥 장현지구가 2020년 9월에 실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되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2017년 파리 대책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놨어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근데 이게 2020년 9월이니까 2023년 9월까지는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왜냐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고 비과세를 받을지 아니면 이 주택을 내두고, 왜냐면 지금 시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팔지 않고 그냥 2주택으로 가서 그냥 다주택 전략으로 갈 건지 차라리 뭐 3주택 이런 식으로 갈 건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요지가 보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원 호매시 같은 경우는 딱 2023년 9월, 왜냐면 2020년 9월에 두 번째 주택의 잔금을 치렀으니까 2023년 9월까지는 반드시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원 호매실이. 네. 근데 이거를 놓치면 영영 비과세는 끝나요. 아니면 최종주택으로 시흥 장현지구를 팔고
이 수원 홈에시를 맨 마지막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데 그러면 또 요거 비과세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가 한 번 끝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양도 차익이 한 5, 6억 정도 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금액에 따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좀 더 뭐 8억대 중반에서 9억까지 받으면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의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했을 때 일반세율 그 양도세를 낼 거냐 아니면 1억 5천의 양도세를 안 낼 거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거 지금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1억 5천의 수익을 더 내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2023년 9월까지는 반드시 이 시흥 수원 홈에시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 그 6억을 가지고, 이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데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새 안 팔리니까 문제고 또 전세가 껴있으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갱신 청구를 했을 거예요. 전세가 4억 5천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전세를 4억 5천에서 껴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면은 어떻죠? 시세보다 낮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에 세금을 낼 거냐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전세가 껴있으면 네. 요새 전세가 잘 안 네. 맞춰지는데 맞습니다. 네. 왜 매가를 낮춰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갭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실거주 용도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거주 용도. 근데 전세가 껴있으면 내가 실거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은 선에 있으면 내가 실거주하는 집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껴있으면 내가 실거주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조금 제가 좀 사연 일찍 말씀드렸으면 2022년 9월에 만기였지 않습니까? 이 전세가 9월에 만기였거든요.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전세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빼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빼주죠?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다 해야죠. 두 개. 똘똘 모아서. 또 다 해서 2억 2천 뭐 좀 대출 받고 또 지인 찬스 좀 써가지고 전세금을 어찌됐건 태거 대출을 활용하시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요거를 빼주고 네. 공실 상태로 남겨두고 2023년 9월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파는 게 좋았지 않았겠냐. 예, 그쵸. 근데 이미 아마 갱신했으면 전세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전세가 들어가 있었으면 집을 팔기가 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에 갱신을 했으면 또 2024년 9월까지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를 전세를 안 빼줬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를 껴있는 상태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손해를 좀 손해는 아니죠 사실. 왜냐면 이분 같은 3억 3천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파는 게 낫다. 다만 지금 당장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파시는 얘기는 아니고 2023년 9월까지 아직 시간이 한 1년 그죠? 1년 11개월? 그죠? 1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면 또 충분히 좀 파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로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예. 그래서 요거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할까요? 다주택 유지할까요? 요거는 이제 아니고 낮춰서도 매도하는 게 맞겠다. 비과세 챙겨 먹어라. 비과세를. 예. 왜냐면 이게 너무 커요. 6억이면 1억 5천에 대한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이게 크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후국정에서 월세 세팅을 해서 방향성 고민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팔면은 이 남는 자금으로 어쨌든 지금 이분은 시흥 장현지구에 42평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42평이면. 여기서 실거주를 만족하면서 여기에서 남는 차익으로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든지 뭐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월세를 받는 시스템을 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월세 세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뭐냐면 순자산이 15일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팔고 이것도 비과세가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2년 거주했고 이거 팔고 바로 팔아도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주택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이 다 합치면 아마 이 순자산이 한 11억,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똘똘한 한 채로 또 가게 되면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또 연끌을 해서 또 사야 되잖아요.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면 그러면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똑같은 거예요. 형수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멈출 건지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건지 더 상급지로 갈 건지 그 고민이 항상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42평이 굉장히 큰 평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20억 하더라도 서울 웬만한 데도 40평대 살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흥 장현지구에서 또 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은 일단은 거주 요건은 여기서 한번 멈추고 나머지 자금을 융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욕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과세 받고 이 자금으로 월세 세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학령기 아이가 있어서 네. 이제 학군에 조금 더 그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학군 따지면 또 같은 얘기인 게, 이거 팔고 20억짜리 더 좋은데 25억, 30억짜리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너무 또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5, 6억도 대출 받아서 또 이자 내고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또 학군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 부부 간에 또 본인들의 삶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은퇴할 수 있는 거는 집 빼고 현금 10억만 있으면 은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10억 정도 있으면 집 빼고 5억 정도만 있어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내가 적게 쓴다고 하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20억, 30억 깔고 앉아 있으면 사실 그거 외에 내가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으시니까, 그죠? 한 번 더 점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또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분은 2017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2개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자산이 11억, 10억이 그냥 불어난 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입지 좋고 저평가된데 그냥 하나 분양받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전략으로 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전략하자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전략으로 자산 키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최종주택으로 한 다주택 전략.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원 홈에시를 팔면 시흥 장현지구가 이제 거주주택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거주주택을 냅두고 나머지 이 자금을 가지고 비조정적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실 수도 있고, 또 3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때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흥 장현지구는 맨 마지막에 팔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나머지를 더 불려나가서 또 자산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산을 좀 더 키워서 천천히 상급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좀 더 자산을 굴려서 키워서 가셔라.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수원 홈에실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시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불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요 판 자금을 가지고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구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만약에 전세를 빼주고 팔았으면, 공실로 상태에 남겨서 만약에 팔았으면 더 잘 팔리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왜냐면 집 보여주는 것도 쉽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의 키를 그냥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냥 보여주고 공실인 상태에서 하면은 집을 훨씬 잘 팔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위를 걸어 놓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가위요? 그게 이제 저도 미신이긴 한데, 집에 이제 가위를 걸어 놓으면 집이 잘 팔린다. 저도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미신이죠. 그렇긴 한데, 부동산에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어떻게 하면 잘 파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기한테만 내놓으시면 어차피 공동 중개망이 있으니까 다 퍼트리니까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저한테 위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하는 부동산은 공동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양타라고 하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수수료 양쪽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양타를 하기 위해서 요거 물건을 물론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거 하면은 공동 중개가 되니까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드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급적 파실 거면 여러 군데 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내놓으시고,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뭐 독점해서 이렇게 잘해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군데 했고, 또 우리가 이쪽에만 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내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또 조건이 맞으신 매매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사기 때문에, 광고를 우리가 최대한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병을 알려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병을 알리면, 더 조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병을 알려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많이 최대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매도는 가장 많은 부동산에 뿌리는 게 가장 정답이고, 예전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자기 집의 장단점을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자료. 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에 다 하나씩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PPT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구미가 당기게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해보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다 써도 안 되긴 해요, 지금은. 문제는 안 쓰게.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되는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다가도 다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 또 임차 매도가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일단 여러 군데 내놓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닥인 것 같다고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살 것 같다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14일에서 15일에서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왜 사냐면 환차익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환차익.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달러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가격도 떨어졌는데 달러로 사게 되면 환차익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우량주고 하니까 큰 금액으로 사더라도 매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요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냐면 이렇게 바닥일 때 한 번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일 때. 근데 바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사게 되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 근데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송이 만약에 나가면 조금 더 지나고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거나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또 이 삼성전자 주식 주가를 또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오르고 부동산은 그 다음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은 후행지표. 그래서 이 주식이 좀 올라줘야지 부동산도 올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지표로서 주식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안 오르면 부동산도 계속 안 오르는 건데, 그나마 주식이 올라주면 또 그렇다고 주식이 오른다고 부동산이 무조건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상을 다 봐야겠지만, 그래도 주식이 올라주면 부동산도 따라 올라갈 여력이 조금은 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찰해 있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원도의 레고랜드가 요새 좀 파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새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 보는 채권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채권 가격은 금리에 연동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5%를 받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4%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5%짜리 채권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전 채권이. 왜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은 4%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금리가 6%, 7%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 5% 주는 채권은, 왜냐면 이거는 고정이니까 5% 주는 채권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6, 7% 받는 채권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과 금리의,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채권을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만기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왜냐면 지금은 뭐 확정 금리로 뭐 5%, 6%, 7%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요것도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게 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동양증권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동양증권. 지금은 이제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동양증권에서 자기네 자회사인 그 동양시멘트 채권을 막 판 거예요. 그때 막 굉장히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왜냐면 확정금리로 6, 7% 받으니까. 그래서 동양시멘트를 많이 샀는데 결국 동양시멘트가 부도 처리됐나 회사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제 연배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5천만 원, 1억 투자하신 분들은 다 원금 날리고 뭐 몇 억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채권 투자는 또 금액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채권 투자. 함부로 채권 투자 하시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양증권이 나중에 대만 회사의 유안타증권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 증권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유안타증권. 자, 그래서 그러면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 저는 채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는 채권형 펀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회사를 이렇게 묶어서 만든 거예요. 펀드니까. 그러면 채권형 펀드가 이 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머지가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 투자하실 거면 요새 채권형 펀드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시면 내 원금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 이렇게 개별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채권형 펀드를 안 합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요. 왜 안 하냐면 어차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5, 6%가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5, 6%가.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도 봤잖아요. 한 5, 6억을 몇 년 나이에 이분 같은 게 2010년이니까 5년 만에 10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1년에 2억씩 번 거거든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 해도 훨씬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굳이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종잣돈을 만들려면 채권형 펀드보다는 주식형 펀드를 하는데 다만 주식형 펀드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에 팔면은 이득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9,000원일 때도 사고 8,000원일 때도 사고 7,000원일 때도 사고 5,000원일 때도 사고 6,000원일 때 그래서 10,000원에 팔면은 요때 샀던 건 다 이만큼 이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기식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쌌을 때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나눠서 산다고 한들, 그죠? 나눠서 산다고 한들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락하기만 하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2년, 3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U자 반등을 하든 V자 반등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사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요 원리를 알고서 전 적금이고 뭐고 다 내요. 그냥 종잣돈 모으면 정기식 펀드 하거든요. 정기식 펀드. 주식형 정기식 펀드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10에서 잘 나올 때는 25%, 30% 나와요. 연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좀 체크를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25% 정도 20%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정기식 펀드를 저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정기식 펀드를 해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 이렇게 정기식 펀드 하다가 수익률이 이렇게 나면 우와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붙었네? 그래서 내가 여기 9천만 원 넣어야지. 몰빵 한다는 거죠. 몰빵. 고점일 때. 이때 넣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지는 거 또. 그러면 마이너스 20%네? 겁나 더 떨어지면 안 돼. 팔아야지. 이때 팔아요 또.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그럼 뭐야 이거 이때 또 이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전자 주가를 분할 매수하려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언론에서 막 장밋빛 전망이 막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의식 펀드나 주식 투자, 그리고 전 주식 투자를 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 주식 투자를 막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실시각각 보게 되면은 내 본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엔도핀이 막 돌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좀 떨어졌다면은 또 우울해져요. 그리고 또 이게 오르면 또 좋고. 그럼 이게 감정 조절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중독. 도박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주식을 안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내가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매일 들여다보게 되니까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편해지니까. 그래야지 내 머리에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적 중독 증상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망하더라. 망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 왜냐면 저 투자 오래 해봤지만 감정 조절을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은 그냥 꾸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감정 기복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감정 기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식 부자들이나 비트코인 부자들 만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말할 때도 사람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만 주식을 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일 때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저는 이미 도래했고 이미 물려있어요.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벌써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저기 지금 1억 여유자금이 있으시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만났으면. 적립식으로. 정의식으로 1,000만 원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과세 네. 잘 찾아 드시고 네. 주식 물타기 하시고. 당분간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팔릴 때까지 어차피 전세를 못 빼주니까 팔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팔면 또 그 돈으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 그때 또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8점 드리고 싶어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분양받은 게 본인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시고 48세 여자분이시고 그다음에 금천구의 빌라에서 자가 신탁대출을 뭐냐면 이거를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고 전신고는 아마 딴 데 돼 있다는 얘기고요. 특이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해서 신탁대출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매매 사업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시죠? 네. 번거롭고, 이게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조건이 뭐냐면 2년에 3건 이상 매도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2년에 3건.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2년에 3건 이상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1년에 계속 몇 번씩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부동산을 계속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팔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년에 3건을 충족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3건, 1년에 한 건씩만 팔거나 아니면 2년에 한두 건만 팔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했냐면 본인이 굉장히 사고 많이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빌라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이게 다 빌라들이거든요. 빌라를 많이 샀는데 2년 전부터 빌라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매 사업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도 비용도 많이 들었고 몇 달 전에는 아래층 누수 보수 비용도 들어서 빨리 매도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또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계에 급급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 맞춰서 집 보여주고 이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당연히 안 보여주려고 하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빌라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지금 이게 다 빌라예요. 그래서 월세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전세 주신 것도 있고 대출 받아서 뭐 전세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이 빌라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거의 경매로 사신 거예요. 경매. 예. 경매나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거를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순자산도 3억 4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건 팔아봤을 때 얘기지 실제 이게 가격이 안 팔릴 거예요. 그럼 순자산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케이스랑 2017년 똑같이 케이스인데 아까 그분은 시흥 장현지구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개만 딱 실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10억 이상 불어난 거고 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빌라 낙찰받고 명도하려고 하고 또 경매학원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경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경매 투자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경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반인이 경매 낙찰받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해봤자 빌라 이런 거 낙찰 받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는 입지 좋은 거 저평가된 데 찾아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분양받는 게 훨씬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권리 분석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이런 거를 진작에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경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오해하시거나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물론 경매로 싸게 사면 좋죠. 근데 대부분 좋은 지역은 경매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쉽지 않아요. 낙찰받기가.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런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매도 물론 나쁘지 않고 좋은 투자 방법이 하겠지만 너무 경매에 올인하다 보면 이 바깥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좋은 타이밍과 더 좋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좀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라. 그리고 경매 학원 같은 데 가면은 경매 강사들이 경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경매 강사분들 중에서 본인 자산이 많으신 분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생각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경매가 무조건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머리를 굴려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제가 무진장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 목을 매거나 정말 이 경매만 올인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요 제가 사연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저 연도를 보면 네. 정말 갭투자의 후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웬만한 어디 다른 아파트만 샀어도 몇 억은 벌었을 타이밍이거든요. 2017년부터. 근데 경매로 하겠다고 그런 아파트 투자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직도 좀 생각을 고치지 못하신 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경매도 또 재개발 되려면 또 그게 또 하세월이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파트보다는 아직도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마인드를 일단 바꾸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평가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 빌라를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달에 보증금 1억에서 월세 25만 원 받고 있는 빌라가 있고요. 이것도 뭐 현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팔려야 되는 거고 실제 상 가격만큼 올랐다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빌라는 아파트랑 달리 빌라는 시세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본인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요거는 모아주택 1차 후보지라고 해서. 네, 근데 모아주택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오히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도 빌라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 용산 참사를 계기로 싹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도 해제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들이 또 반발이 또 어마어마하는 것도 있고 또 세입자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르네상스 해갖고 한강 르네상스 해갖고 쫙 개발 계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내려왔었잖아요. 다시 이제 돼서 다시 이제 이런 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너무 믿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갖고 저평가된 아파트 있으면 크게 변동 없이 하는데, 이런 거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모인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해야 돼. 일단은 마음 편하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빨리 처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빌라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냐. 예. 근데 물론 지금 하신 거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일시에 다 처분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좀 정리하셔라. 가능성 없는 거부터, 본인이 생각할 때 가능성 없는 거부터 정리하셔서 싸게라도 내가 산 가격만큼이라도 팔아서 차라리 이 돈으로 다시 새롭게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세팅. 네, 다시 세팅. 근데 이제 그게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최근에도 또 사셨더라고. 9월 24일이면 최근이지 않습니까? 모아주택. 네, 모아주택 뭐 회사인데 이것도 뭐 되면 좋긴 하겠지만 또 봐야죠 뭐. 또 추가 분담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수입은 270만 원이고 지출은 100만 원. 굉장히 많이 알뜰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건데, 수입을 조금 더 늘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파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좀 더 늘리시는 분을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수입 늘리는 게 말이 쉽지 또 어렵거든요. 그래도 좀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산 대비 대출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연을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깨달으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4분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직업의 4분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이 있고요. 사업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자를 꿈꿔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인을 우습게 보고 투자자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 직장인을 먼저 운용하면서 서서히 투자자로 가서 사업자로 길로 가는 게 최고다. 여기서 물론 자영업을 해서 사업으로 가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4분명 중에서 사실 가장 돈을 효과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저는 투자자로 봐요. 물론 이제 사업자. 왜냐면 사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이런 거에 비해서 자영업, 사업자, 직장인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훨씬.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투자자로 돈을 벌려면 뒷바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할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자의 전업을 꿈꿨지만 경매 그 어떤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경매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멈추신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이라도 빌라에서 아파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거주 월세도 가능해서 독상 주공에서 월세를 살고 싶다. 뭐 이거는 오케이. 네, 저렴한 비용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노후 준비와 서울 중심부를 희망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빌라로 서울 중심부가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실거주가. 만약에 빌라면은 뭐 서울 중심부에 뭐 빌라 사는 건 상관없겠지만, 근데 현실을 봤을 때 사실 서울 중심부를 지금 노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 외곽 혹은 지방 외곽부터 돌면서 자산을 불려야 할 타이밍이지 서울 중심부를 노리는 건 아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서울이잖냐,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빌라나 서울 나홀로보다 수도권 외곽에 대단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시흥도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굳이 서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서울이다. 서울이 입지가 최고다. 입지가 최고다. 물론 입지가 최고죠. 하지만 상품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 객관화라는 얘기는 현실 좀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 본인 자신을 알아야 돼. 본인 자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디를 투자를 할까? 세금을 어디를 하는 게 유리할까? 본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게 좋을까? 내 자금에 맞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해요. 세계 전망이 이렇고 우리나라 전망이 이러니까 이래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투자는 보텀업 방식으로 해야 돼. 보통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계 전망도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세계 전망이랑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 전망은 이렇게 보텀업에서 올라올 때 세계 전망을 보는 거지 세계 전망부터 봐서 내려오면서 그럼 난 뭘 투자해야 되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보텀업에서 올라야 된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좀 꺼내 들었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부터 본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현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내가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반성.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거를 이렇게 번복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심적으로 정말 이게 안 좋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그러면 냉철하게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처분할 거 빨리 처분하자.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 돈을 가지고 작은 아파트, 뭐 저평가된 지역의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지방 아파트 아직 이런 데 싼 데 많아요. 여러분 그 새 아파트 2, 3억대 아파트도 있어요. 지금도 2억대 아파트도 있어요. 2억대 아파트도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2억대 아파트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빌라보다 더 싸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없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아니, 2억대 아파트면 투자금이 얼마겠어요? 5천이면 돼요, 5천. 3천이면 되고. 3천, 한 2, 3천이면 돼요, 2, 3천만 원이면. 이런 데 하시면 되잖아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니, 안타까워서 일단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혼자 사시고 하시니까 또 투자자도 외로워요, 여러분. 투자자. 그리고 저는 왜냐면 투자자라 사는 게 참 외로운 게 뭐냐면 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대표님은 투자자시니까 네. 같은 투자자들하고 같이 소통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또 의견이 또 다 달라요. 차라리 저는 다른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군. 다른 직군. 그러니까 부동산 직군은 제가 잘 안 만나고 또 만약에 만나도 사실 뭐 이렇게 뭐 할 얘기도 뭐 없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직군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종우 씨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독고다이. 단점이 좀 더 많긴 한.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엄청 친하잖아요, 또. 엄청 친해서 막 카르텔. 그래서 뭐 강의도 뭐 같이 막 밀어주고 뭐 책도 뭐 밀어주고 뭐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없고 그냥 내 투자하고 또 전적으로 또 저 믿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조언 드리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해야 100억을 버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카르텔? 1년에. 영업이 98억. 네. 카르텔 이렇게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돈만 보면 또 이것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자, 경매 투자의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빌라 투자냐 아파트 투자냐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요.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이요. 그래서 혼자 살려면 지금부터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왜냐면 48세면 사실 직장 뭐 얼마나 더 다니시겠어요? 한 7년 정도?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월세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또 혼자 사시니까. 직장 그만두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살집을 좀 적게 하면은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어디 사냐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거지. 내가 좀 저렴한 비용에서 살면은 현금 흐름은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셨으면은 물론 결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혼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신념이 있으시거나. 예, 그쵸. 뭐, 그 혼자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꼭 결혼은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서 잘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돈을 모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돈은 배신 안 한다. 돈은 배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배신하는 것이 돈 자체는 배신할 수가 없죠. 사물인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돈이 그래서 진짜 뭐 정승같이 쓸 수 있는 거고, 뭐 또 개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있어요.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어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만약에 막 50채, 100채 한때 이게 유행했었잖아요. 책 내고. 지금 이렇게 만약 이거 의견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고생일걸요, 지금. 미칠 거예요, 미칠 거. 왜냐면 전세 보증금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사실은 2014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락기를 겪은 게 아니에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겪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장일 때. 근데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 주택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갭 투자 많이 하는 거, 양 늘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세가 많이 났냐? 아까 그 우리 타이밍에 시흥 장현지구 하신 분들 두 채만으로 10억 이상 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려서 마치 이게 정답인 양, 이게 부동산의 최종 해법인 양,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되면 더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이걸로도 벌고 사업으로도 벌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뒤따라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꼭대기에는 걱정 없어요, 지금. 여기에 따라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말 듣고. 문제예요, 지금. 이거 경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그냥 파산이에요, 파산. 정말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지껏 살아남았을 이유는 욕심을 덜 내서 그래요. 욕심을. 그리고 있으면 뭐 하나 사고 싶으면 기존 거 팔고 샀어요, 팔고. 제가 마곡지구도 팔고 산 거지 않습니까? 팔고 샀다고요, 팔고. 사고 파는 전략으로 자산을 키워야지 한 번에 10채, 20채, 30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면은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직격탄. 한번 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 파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고 파는 전략. 이게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욕심을 덜 내야 돼요, 욕심을.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요. 사업도 그렇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탐욕. 근데 귀에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들려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공포를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 경계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죠? 지금은 공포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를 좀 내셔야 된다. 힘들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2020년도 부동산 한창 올랐을 때 이때 탐욕을 부릴 게 아니라 처분하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말이 쉽지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외로운 겁니다. 저는 항상 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에도 서울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차라리 저평가된 데 찾아라. 제가 프렌티비에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제 말 안 들었을걸요? 지금 이렇게 공포일 때 용기를 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말 안 들릴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왜 외롭다고 하냐면, 저는 이게 맞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운 거예요, 왠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에 동조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면 가끔 악성 댓글 달리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 하는구나. 외로운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왜냐면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공포장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좀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투자자들이. 대표님 회원들 중에 매수한 사례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저평가된 데 위주로 하죠. 이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도 지금 있습니다. 공포잖아요. 지금. 네, 지금도. 아. 지금도. 투자의 기회는 여전히 많고요. 분양가 2, 3억대 아파트예요. 아니면 분양가 5억, 4억대, 5억대 아파트. 비조정. 네, 지금 건축비나 땅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PF 대출 시행이 지금 거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기존 사업장은 이미 PF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PF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자재값 오르고 있죠. 근데 기존에 분양가로 나온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 P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P. 왜냐면 분양가보다 더 싼 거예요. 이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 한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대출이 이게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투자하면 이거 갖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왔어요. 이거 투자시켜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팔고 오셔라.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주택이거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데 마이너스 P 물건이나 프리미엄이 약간 붙은 것까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역시 하고 있고, 저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안 하면 제 감각이 많이 쇠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원들이랑 그 투자를 제가 상담을 할 거면 저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대표님 지금 다주택 포지션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같이 들어가시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처럼 용기를 내는 장에서는 이게 지금처럼 되게 어두울 때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실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를 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같은 장에서 들어가는 게 이 과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 와중에도 변동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못 참으시는 분들도 간혹 못 참다기보다는 좀 이제 조바심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제가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래도 또 제가 또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여윳돈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쁘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투자할 물건들이 있다.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입주 물량, 그죠? 네. 왜냐면 전세 못 맞추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입주 물량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세 맞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사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 입주 물량도 사실 상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입주 물량만 가지고 투자 판단의 척도로서 이게 뭐 최고다, 대단하다, 이것만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겠지만, 근데 이 갭 투자하는 강의의 가장 핵심은 입주 물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20% 정도? 그렇습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5천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은행 감정가가 6억이 나와버렸어요. 6억이. 그러면 조정적 플러스 대출이 만약에 무주택 같은 경우는 70%, 80% 대출 나오면 70% 대출 나오면 얼마 나와요? 3억 6천 나오는 거예요. 3억 6천. 분양가보다 더 나와요, 지금. 대출 받아서 월세 받으면 돼요. 전세 못 구해서 뭐 그런다?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분양가보다 대출이 더 나오는데 뭔 문제냐고요. 네, 70% 하면 3억 6천이? 67에 42, 4억 2천이네요. 그렇죠. 60% 했을 때. 60% 하더라도 3억 6천 분양가 나온다는 거예요. 70% 하면은 4억 2천 나오는 거예요. 4억 2천. 감정가가 이렇게 올라버렸다니까요. 전세 못 맞추면 그냥 월세 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아니, 대출 그냥 해서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돼요. 이자 좀 내다가 천천히 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뭐 전세 물량 뭐 폭탄이다, 뭐 전세가 가격은 많이 하락했어요. 뭐 2억대로까지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면 입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김포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입주 물량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다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투자는 그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요.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대출이 또 나오기 때문에, DSR 하고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장도 해소가 된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다. 요 말씀을. 물론 입주 물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좀 견해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뭐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입주 물량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이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그 경매 얘기도 사실은 뭐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경매 쪽에서 장점만 부각하는데, 저는 뭐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도 여전히 오피스텔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르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뭐. 이분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그래서 38점 드리고 싶어요. 38점? 네. 역대 최저. 아, 그런가요? 거의 뭐. 네. 근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본인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바꾸셔야 돼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아파트 투자로 턴을 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더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뭐 운이 좋게 하나가 뭐 이렇게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말 천신만고에 좋은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이거는 제하고 이제 아파트 투자로 좀 턴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매를 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그 노력과 에너지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라. 이게 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가장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이 뭐냐면,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니까 수입보다 지금 지출이 늘어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세도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시흥시 능곡동에 전세로 3억 5천에 거주 중이시고요. 현재 자산은 이제 순자산이 12억이고 대출이 10억인데, 뭐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다음에 가족한테 또 지인한테 1억 빌렸는데, 이거를 또 1억을 또 갚고 또 1억을 또 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요거 있네요. 빌린 1억 갚고 다시 1억을 추가로 빌려줘야. 특이한 이제 분양권인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가 많이 물어보면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 이유가, 물론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제 장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있을 때, 내년 5월까지는 중과가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니까 양도세 중과도 해당이 안 됐고, 또 이제 전매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생수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에 전입을 못하는, 왜냐면 생활용 숙박시설이니까 이거 집으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규제가 나오던 시점이고, 이런 틈새 상품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이게 또 역으로 작용해서 이게 막혀버리면 그만큼 또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매수 문의가 뚝 떨어질 수가 있고 인기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다고 했으면 제가 좀 말렸고, 제가 실제로 후레인TV에서도 생수금 좀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안 했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생수를 했어요. 워낙 이제 입지를 좋다 보니까 생수를 한 것 같은데, 마곡의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양가가 16억인가요? 그죠? 16억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세를 놓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6억이라는 돈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군다나 마이너스 지금 100만 원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빨리 처분을 해야 돼서 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마곡의 이 생숙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고, 그 다음에 양평의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데 이것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거예요. 거주지 전세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2년 있다가 또 이제 거주를 옮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해서 분양권을 정리를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신 거고,
양평의 브랜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서 팔면 3천만 원 손해다 이렇게 된 거고, 마곡의 그 생수군 16억 분양 대금이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 조언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생수군 그래도 지금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하고, 지금 뭐 분양가로 팔면은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마이너스 피라도 던져서 팔아야 돼요.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잔금을 제가 볼 때는 이 재정 상황상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수기 앞으로 더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하면은 점점 더 팔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틈새 상품이라고 선전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뢰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안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약간 이게 편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편법적인 요소는 언제라도 법이 바뀌거나 법이 이제 정비가 되면 그런 요소들이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막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좀 큰일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평 분양권을 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제 생각은. 일단 요거를 정리해서 요 잔금치를 이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왜냐면 유문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하락하고 하니까 지금 반짬을 설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짬을.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빨리 처분하셔라. 마이너스 피라도 좀 처분하신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웬만하면 마이너스 피 잘 얘기 안 하는데 요 생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피라도 빨리 처분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양평 아파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를 파는 건 제가 좀 볼 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키는 방법으로 하셔라. 요거는 양평에 있는 모 아파트는 분양권은 지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 화성시 세수동 아파트를 처분을 하셔라. 요거를 해서 좀 자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면 하필 왜 이거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나머지 주택들은 다 1년밖에 보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중과 제외하고 일반 세율이 되려면, 일반 세율이라는 거는 이제 6에서 이제 45% 누진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세율이 되려면 최소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팔더라도 이거는 양도차익이 좀 났을 거예요. 양도차익이 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제 파시면은 세금을 내는데, 나머지를 처분하시게 되면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세율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거 2년 보유해서 화성시 세수동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거를 처분하셔라. 물론 요게 뭐 테마파크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팔기 아까우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다 끌고 가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르거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급급매로 이거를 좀 처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요 잔금을 맞출 준비를 좀 하시거나, 왜냐면 잔금 때 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양평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DSR만 상관이 없으면 대출이 좀 더 나올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잔금을 치르셔도 되지만 또 전세를 맞춰서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셔라.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2년이 채워지는 시점에 하나씩 처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급하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려 놓으셨는데 좀 정리하시고, 그렇다고 수익이 뭐 순자산이 10억이긴 하지만 대출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오히려 더 우량한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거를 플러스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출을 줄이시는 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외벌이시고 하니까 지출을 좀 줄이셔서 수입이 더 지출보다 많게끔 이제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좀 더 보유하고 하시면서 좀 때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요거랑 마곡 생수가 요거는 빨리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까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제 생각은 한 채 두 채라 하더라도 오히려 뭐 청약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신규 주택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가치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전략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역전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똘똘한 뭐 두 채라든가 세 채라든가 약간 신축 위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오히려 조금 더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구성이 굿이냐 뭐 싹 정유, 평촌이나 용인으로 가실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한 번에 또 정리하기에는 또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라도 두 개 먼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를 하셔서 다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좀 더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또 한 번에 또 싹 처분하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원래 가격보다 좀 많이 낮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성이 나쁘진 않지만은 싹 정리후 평촌이나 용인 가는 거는 어쨌든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싹 정리가 됐는데 용인이나 평촌이 또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여기를 또 들어가시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당장 어디를 갈 거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 되지만 이런 방향성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점수로 하기면은 생숙 때문에 한 60점 정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숙은 좀 안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제 좀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나.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회수를 하셔가지고 대출을 좀 줄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장에도 기회가 있나? 당연히 하락장에도 기회는 있죠. 하락장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락장에서 베팅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 현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순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30에서 정말 많을 때는 40%까지. 40%를 오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면 부채가 대출이 4억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3억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총 자산에 대비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0%가 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5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부채 비율이 뭐 없을 때도 있었고 부채 비율이 뭐 10% 20%밖에 없고 다 순자산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사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자산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얼마까지? 저는 순자산 비율이 최소 자산의 6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은 자산의 60% 이상은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한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70% 뭐 80% 이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고 뭐 90% 100% 이거는 너무 또 부채를 엄시하는 거니까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탐욕을 절제하고 그리고 과도한 공포 속에서도 용감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어도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당장 몇 억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당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빨리 이제 처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는 16억이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자금 사정상.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포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진짜 비싸네요, 생수기. 16억이나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것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데는 마이너스 피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형 스파이스. 그리고 이거는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점점 안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처분을 하셔야 될 거.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명의가 같다면 양도 차손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P가 3천이다. 마이너스 3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같은 명의, 같은 연도에서. 연도가 또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양도 차손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거든요. 양도 차손을 이용한 절세 전략.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용어만 내가 알면 그거를 치면은 다 짝짝짝짝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도차손. 요 용어를 치면 이렇게 또 다 있고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뭐 증여재산 2월 과세,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증여받고 나서 5년이 지나야지 기존 증여를 한 걸 인정해주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래 증여를 했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증여하면 무조건 5년이 지나야 된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증여재산 2월 과세 하면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공부하기 너무 편해요. 유튜브도 그렇고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해하셔서 알고 요거를 양도차손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저는 연끌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락장 한번 겪은 사람들은 부동산 절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예 투자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예전에 하우스푸어도 그때 이제 한번 된통 당했던 분들은 부동산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IMF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길게 투자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욕심 덜 내고 조금씩 가면 돼요, 조금씩. 욕심을 많이 내는 거는 뭐죠? 개수를 급격하게 늘린다거나, 그죠? 아니면 대출을 너무 받아서 투자한다거나, 그리고 자꾸 이렇게 너무 그런 성공담에 취해서 나도 이게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게 하시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천천히,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 2년 살 거, 3, 4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길게 할 거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저만 해도 벌써 투자 지금 한 지 꽤 됐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긴 시간에 봤을 때는 또 기회가 정말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조바심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더 많고 이자 부담이 수입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근데 결국 손해가 아닐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세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맞추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금 계획과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우리가 연끌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플랜 B, C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 안 팔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입주할 때 이거를 잔금을 못 치르면은 계약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플랜 B가 있나요? 플랜 C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이거를 분양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매해서 팔 거면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사실 모든 투자는 잔금을 치러야지 진정한 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보면 입주 물량 때 그 계약금 포기한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던지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도 버티면, 잔금 치르고 버티면 어느 정도 올라줘요. 사실 분양가 이상으로 다 올라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잔금을 못 치르면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양할 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뭐 계약금 5%만 내면 됩니다, 10%만 내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5%, 10% 계약금만 낸다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금 계획은 말 그대로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잔금을 못 치르면 이건 내 게 아니고 계약금은 다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만 노리고 그거 전매해서 좀 피 붙으면 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묶여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 저는 그런 투자 안 해요. 단기적으로 매매사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팔리면 좋긴 하지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분양권이나 이런 거를 접근할 때는 잔금까지 치를 계획을 다 준비하셔서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애당초 했으면 안 됐는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되신 것 같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60점을 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택수를 너무 늘리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또 우리가 또 주택수를 또 너무 많이 늘리는 거보다 보면 또 리스크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아파트는 우리가 또 실거주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거주도 만족하면서 좀 옮겨 타는 전략을 택하거나 아니면 돈이 자금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자산이 이 정도 되시니까 어느 정도 실거주를 만족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주를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거주 중이신데 이것도 여차하면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실 수도 있대요. 월세로 바꾸고 이 자금을 뭐 나머지, 왜냐면 이런데 또 그 역전세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역전세 안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려면 본인이 지금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니까 이거를 차라리 이거를 어쨌든 1년밖에 보유 안 했으니까 더 보유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2년은 채워야지 일반 세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역전세에 대비해서 이 전세금도 뭐 월세로 돌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지금 근데 그 전에 이거랑 마곡과 이 아파트는 처분을 좀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전세 3억 5천 하고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각각 아파트 취득 금액을 합치면 네. 얼추 한 16억이 됩니다. 이거 싹 팔아서 생숙하는 거는 아니다. 또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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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생숙은 생숙인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또 거주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거주했어요. 근데 매년 이행 강제금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냐 안 하냐 하는데 어쨌든 내가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 5년도에 바다 이야기 아시죠? 바다 이야기. 네. 어떤 지인이 이 바다 이야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좋다고, 바다 이야기 한창 막 뜰 때 있었어요. 해서 게임장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쵸. 게임장에. 예. 그래서 저보고 한 1억 투자하면은 뭐 몇 달 있다가 2억이 받을 수 있대요. 솔깃하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겠죠? 안 하죠. 이거는. 왜냐면 불법적인 거니까. 불법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편법인지 불법인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편법도 나중에 법이 바뀌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편법이나 불법은 나중에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하소연 못 해요. 그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생숙은 나중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질러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